네, 빈출문제 풀이 과정 계속 진행할 건데요. 오늘 테마 정리는 받으신 유인물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공인중개사 법령에 있는 5가지 행정처분 사유들을 A4 용지 한 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쭉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축약을 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문장을 축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처분 사유, 마지막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를 단 한 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눈에 익혀두시되 하나하나 이렇게 암기한다기보다 아예 사진으로 찍듯이 요 한 면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눈을 감고도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눈에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215페이지 21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2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기간은 5년이었었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서식 보존은 5년 아니면 3년 둘 중에 하나인데 외울 것도 없는 것이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이었었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었습니다. 거래계약서만 5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으로 가면 대법원 규칙에서의 서식 보존은 둘 다 5년이었었죠. 사건 카드도 작성해서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었었지만 경매물건 확인설명서는 대법원 규칙상 5년 보존이었었던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2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은 모두 3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증서, 사본, 이 3가지이죠. 이걸 제가 오지선다형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교환계약서, 결국은 다 거래계약서인 거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이렇게 지문 4개를 만든 것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작성해서 전속중개 의뢰한 일방 의뢰인에게만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한다? 2부 작성하면 되죠. 전속중개 의뢰한 의뢰인에게 교부할 거 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될 거 하나,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해당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항이 틀린 지문인 건데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3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기도 하다. 사망이 틀린 지문인데요. 중개가 완성되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않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이행은 다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행정형벌 사유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위반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한다라고 묶어 정리한 적이 있었죠. 일신전속적 속성을 위반하다가 보니까 위반의 형태의 공통점은 따블 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1년 1천, 자격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모두 1년 1천, 그리고 따블 치는 것들이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의 설치, 중개사무소 외에 임시중개 설물의 추가 설치 다 1년 1천입니다. 그런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렇게 따블 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중계약서 작성도 그냥 거기 묻혀 들어가서 1년 1천이라고 잘못 암기될 수 있어요.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등 거짓 기재하는 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지 행정형벌에는 언급이 없다는 거. 그거는 한 가지 좀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 중개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앞선 문제 해설에서 언급이 있는데 모두 고르나 마나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에게 제공할 것은 세 가지뿐이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증서 사본이 그것이었었던 겁니다. 기억과 디귿과 리을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지문 보시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특정한 업무에 부수하여 행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속에 네 가지 요건, 즉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었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세 번째 중개를 행하였는데, 네 번째 업으로 행하였다면 그 행위는 어떤 특정 업무에 부수적으로 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14조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 나열한 업무들 중에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겸할 수가 있지만 거꾸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면 그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겠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것도 금지행위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었거나 추후에 다시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한 금품수수라고 하는 금지행위 위반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사망,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이 옳은 짐은 정답이 되는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모두 9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죠. 그 중에 7번째 이런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하는 것인데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였다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속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에 개입하여 알선을 했다면 전매자가 아무런 양도 차익을 얻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정답이고요. 사항,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죠. 업무상 귀책 사유가 있는 중개보조원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일 뿐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자격증 양도대여에 속한다는 거죠. 비록 몇 건 스스로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타인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면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이거 자격 취소 사유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행정형벌은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도 그리고 자격증 양도대여를 받은 자도 모두 1년 1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33조 1항에 있는 9가지 금지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걸 찾습니다. 1항,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당사자 중 일방만 대리한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당사자 중 어느 한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항, 상가 건물 임대차를 알선하고 권리금 알선 대가와 중개보수를 포괄적으로 수령했으나 그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였다 그랬는데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 중개 보수와 권리금 거래 알선한 대가로서의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받았다면 그 합산하여 받은 금액 중에서 어디까지가 중개 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의 보수인지가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품 수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했으니까 또 매수했다고는 했지만 매매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금지행위도 아니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사항,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으나 미등기 전매자가 양도 차익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방금 전 판례 문제에서도 보셨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알선했다면 전매자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양도 차익을 얻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알선했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항,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다.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불문하고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건축 중인 건물, 미래의 건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항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8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사항,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뿐이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것은 아니죠.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2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9가지 금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9가지 금지 행위 중에서요. 위에 4가지, 1호, 2호, 3호, 4호까지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밑에 5, 6, 7, 8, 9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니까 벌칙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게 위로 뜨고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조의 9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협조하는 거,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이게 1, 2, 3, 4호인데요.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지 행위들은 모두 다 3년 3천 갑니다. 그리고 33조 2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라 조문이 누구든지 이렇게 나가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5가지 이른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고 표현되는 행위들이 나열되는데 그것도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기업,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니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에 첫 번째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디귿,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그거 3년 3천이죠. 디귿 틀렸고요. 리을,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그 세 번째 금지행위거든요. 1년 1천이 맞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1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0번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일반인도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은 없으나 모두 행정형벌의 대상은 된다.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행위인 겁니다. 물론 33조 2항은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고 누구든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만요. 5항이 정답이고요. 3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을 물었고요. 1항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이 맞죠. 1항이 정답입니다. 3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3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으나 중개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법상 투기조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투기조장 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었던 거죠. 3항이 정답입니다. 33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면 차액을 중개보수로 갖기로 하는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지금 이 말은 순가중개계약 체결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그 말인데 아닙니다.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순가중개계약은 결과적으로 법정된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단지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3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항 지문을 보시면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항이 정답입니다. 3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친구의 집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할 수는 없죠. 2항 중개 물건이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매를 중개했다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 위반이 있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가 되겠죠. 2항 정답입니다. 36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1항 법정중개보수 초과해서 금품 받는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죠. 그런데 2항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차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의 첫 번째 금지행위는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매만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는 거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까지 금지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업이 허용되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항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5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아니죠. 매수할 때에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했고 매도할 때도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 금지행위 위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었던 거죠. 5항이 정답입니다. 38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하는 행위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에 속하는 게 맞지만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쌍방 대리만 금지행위에 속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한 것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에 속한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인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이 33조 1항 6호에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는 그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수임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법률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과 한 것이죠. 그러나 대리의 삼면 관계상 결국 그 효과는 본인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라고 판시하는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당사자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니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1년 1천짜리 금지행위이죠. 디귿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했다고 이것이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리을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했다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7번째 금지행위가 되는 거겠죠. 미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금지행위가 아닌 거고요. 니은과 리을만 금지행위 위반에 속하겠습니다. 40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1번의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2번의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3번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 내용 4번의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자가 신고 서면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5항에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정보도 아닌 것이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른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행위 중 33조 1항의 8호와 9호 두 가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리고 33조 2항의 1, 2, 3, 4, 5, 5가지 그래서 도합 7가지죠. 그 7가지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2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아닙니다.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기간에 관한 테마 정리를 했었는데 10일 중에는요. 날짜로서의 10일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기간으로서의 열흘 이내라고 하는 10일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2항이 정답입니다. 42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조치 요구하지 않고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직권으로 신고센터가 사건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묻습니다. 1항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라면 직권으로 종결할 수 있죠. 2항 신고인이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에 불응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3항 신고인이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도 그렇고요. 4항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5항 신고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예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의 소속원인 경우 그러면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라면 직권 종결한다 그 말인데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5항에 보시면 5항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낮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겠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높게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게 표시광고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4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3항을 보시면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짜로 중개를 했으면 업무상 귀책 사유 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그 말인데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 보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 받지 않고 중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 받지 않고 중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 활동 과정에서 업무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